안녕하십니까. 노동시장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8페이지 임금과 고용량의 결정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과 고용량의 결정이라는 게 뭐 쉽게 얘기해서 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노동 수요는 곧 고용이죠.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예. 회사에서 하는 거죠. 예, 회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 수요라는 거, 노동을 소비하는 거라 그랬죠. 결국 이제 고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람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비싸면 적게 쓰고 싸면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된다?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온다. 그죠? 이게 임금률이고 이게 고용량이라고 보면 비싸면 적게 쓰고 싸면 많이 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00원일 때는 내가 1000원을 갖고 있다면 10명밖에 못 쓰지만 50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1000원에 대해서 몇 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20명을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과 고용량이라는 건 결국은 임금이 싸면 많이 쓰고 비싸면 적게 쓴다. 이 기본 베이스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임금과 고용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시장 수요 곡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수요 곡선이 도출됐던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도출된 거다. 지난번에 우리 배우기를 총 생산 그래프는 이런데 한계 생산과 평균 생산 그래프. 그래서 한계 생산 그래프가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발생하는 어떻게 돼요? 우하향하는 그 그래프를 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온 게 노동의 수요 곡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임금이라는 건 W라는 건 웨이지 W라는 건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되냐면 MPL 한계 생산량 곱하기 MR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계 수입이죠. 한계 수입. 예, 그래서 임금은 한계 생산량 곱하기 한계 수입. 다른 말로 표현하면 VMPL. 이거는 V는 여기서 밸류입니다. 밸류. 그래서 한계 생산량 가치. 쉽게 얘기해서 임금이라는 건 한계 생산량 가치 얼마나 노동자가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시 고치면 P 곱하기 MPL로 고칠 수 있다. P는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예, 그래서 임금이라는 건 결국은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최적의 고용량, 기업의 입장에서 이익을 최대로 낼 수 있는 최적의 고용량은 W는 VMPL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경제학의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런 베이스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거를 그대로 외우세요. W는 VMPL 혹은 W는 P 곱하기 MPL이다. 그래서 가격 곱하기 한계 생산량 뭐가 임금은 예, 그래서 전제 조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이윤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고용량 혹은 임금 수준
예, 결국은 임금과 고용량은 같이 따라다닌다 그랬죠.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임금이 비싸면 적게 쓰고 싸면 많이 쓴다. 그죠? 그래서 요 전제하에서 임금은 가격 곱하기 상품 가격이죠. 곱하기 한계 생산량. 그래서 W는 P 곱하기 MPL이다. 곱하기예요. X가 아니라.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식은 반드시 좀 외워두십시오. 1차든 2차든 꼭 써먹을 때가 한 번쯤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노동의 공급곡선 209페이지 반가로 2번 노동시장의 공급곡선. 공급곡선은 말 그대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오죠. 우상향하는 그래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급이라는 건 반대인 거죠. 수요는 비싸면 적게 쓰고 싸면 많이 썼는데 공급이라는 건 싸면 적게 공급하고 비싸면 많이 공급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온다. 우상향.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의 수요 공급과 균형 해서 첫 번째는 노동시장에서 균형이 달성되는 과정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 공급이 일정하게 주어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볼게요. 노동 공급이 일정하게 주어졌다라는 건 이런 상태겠죠. 자, 노동 공급이 일정하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동 공급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정한 시점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 균형 임금이 되겠죠. 균형 임금. 근데 임금이 인상될 때와 임금이 인하될 때를 한번 볼게요. 임금이 인상이 됐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요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지점까지 인상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요만큼 인상됨으로써 어떻게 해요? 수요가 감소돼요. 또 일하겠다는 사람이 이만큼인데 회사 입장에서 일 시킬 사람은 요만큼만 필요한 거예요. 뭐가 발생한 거예요? 초과 공급이 발생한 겁니다. 예, 초과 공급이 발생한 거죠. 요만큼만. 기업에서는 요만큼 쓰겠다는데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으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 임금이 하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만큼 하락하는 거예요. 1번만큼. 임금이 하락하니까 다시 어떻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균형점을 찾아간다. 예. 두 번째, 임금 인하의 경우에 봅시다. 인하. 임금이 인하된다라는 것은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요 지점으로 임금이 하락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임금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참 수요가 늘어났을 때 수요는 늘어났는데 이만큼 늘어났는데 근로자는 요만큼밖에 공급을 안 하겠대. 요거 뭐가 발생한 거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임금이 인상되겠죠. 자, 임금이 인상되면 다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수요를 감소시킨다. 예, 그래서 3번은 요 지점, 그 다음에 4번은 요런 식으로 해서 다시 어떻게 한다?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예.
어쨌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가 있느냐, 노동 공급이 고정이 되는 경우가 있느냐.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발생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주로 노동조합에서 통제하는 경우에. 자, 우리는 우리 회사 전체를 노동조합이 다 가입해 있어요. 우리는 이번 회사에서 잔업 시간을 주당 10시간씩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린 안 해. 그냥 주 40시간만 근무하고 말 거야. 이럴 경우에는 노동 공급이 고정돼 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특별한 경우예요. 저런 경우는. 어쨌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 교재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10페이지에 보면 밑에 첫 번째 그래프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거죠.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기업의 입장에서 갑자기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수요가 이만큼 증가했다. 예를 들어서 5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 요 당시에 50이죠. 50이었기 때문에 일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근로자가 요만큼만 일하겠다면 어떻게 하는 요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임금이 인상이 되겠죠. 예, 임금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인상된 만큼 또 어떻게 된다? 수요가 감소한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사실은 요 지점에서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와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임금이 수요가 증가했을 때는 임금이 W2보다 W1이나 이런 식으로 요 지점을 택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W2에서 W1 그래서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거죠. 두 가지 다 두 가지가 아니라 이제 앞전의 것은 노동조합이나 특별히 어떤 노동 공급이 그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요. 일반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수요가 갑자기 증가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임금이 자연스럽게 저렇게 올라가서 노동시장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력 수급 변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영향 해서 노동력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 경제 수준에 따라서 노동력이 어떻게 되느냐,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평균 노동시간의 변화와 고용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요런 시점이 이제 호경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 시점부터 호경기라고 봐야 되나요? 그 다음에 이 시점이나 이 시점부터 불경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호경기가 됐을 때 초창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신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시간의 근무를 늘린대요. 그래서 근무 시간을 늘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 생산을 맞추고요. 조금 더 지나서도 시간의 근무가 완전하게 풀타임을 해도 모자란다. 그럼 어떻게 된다요? 두 번째는 이제 신규 채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호경기는 이렇게 가는데요. 불경기로 접어들면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거죠. 시간의 근무일 수 있겠죠. 대부분이. 예,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자꾸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해고, 고용량 감소 이런 식으로
고용량을 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반가로 4번, 1번 평균 시간의 변화와 고용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생산성 변화와 그 다음에 가격 및 임금과의 관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이게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느냐,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생산성이 증가한다라는 건 뭐예요? 원가가 절감된다는 얘기와도 크게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10개 만든 사람이 내일 12개, 그 다음날 13개 이런 식이에요. 임금은 똑같아지는데 생산량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가 절감되겠죠. 그러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 뭐예요?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죠. 가격이 낮춰지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죠. 싸지니까. 어차피 똑같은 상품이었는데 가격이 싸진다 그러면 조금 더 사람들이 사서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소비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산을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고용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상품 가격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한다. 그런 가격 변동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소비 증가도 없는 거죠. 그러면 괜히 생산성만 늘어나고 만드는 것만 많이 늘어나고 팔리는 건 예전과 똑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안 팔리는 건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 계속 쌓아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고가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생산을 줄여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고용량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 증가라는 게 결론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구, 자본, 기술 변화의 영향.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인구가 많으면 고용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소비라는 것도 크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소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고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자본이라는 거는 돈을 많이 투자하거나 혹은 기계를 많이 설치하거나 이랬을 때 훨씬 더 생산성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 생산성 좋아진 것만큼 소비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 고용이 늘어나겠죠. 그러나 이제 기술 변화는 조금 달라지죠. 기술이 발전함으로 해서 사람을 더 고용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기술로 인해서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가 뺏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용량이 감소하겠죠. 예.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요 독점 노동시장에서의 균형 임금 및 균형 고용량이라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수요, 공급 그러면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이런 상태에서 균형임금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수요 독점일 때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수요 독점일 때는 수요 독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독점을 하는 거죠. 지역이든 혹은 전체 국가든 일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 어떤 군단이 어떤 지방에 갔는데 그 지역에 공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취업하려면 거기밖에 취업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경우가 발생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수요 독점일 경우에는 노동 비용이 더 든대요. 노동 비용.
왜 더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경쟁 시장이고요.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가 다수이기 때문에 A, B, C 뭐 등등등등 뭐 해서 그러면 A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B 공장으로 옮겨가면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B 공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육 비용이 안 들어가죠?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B 공장에 있던 사람이 C 공장으로 옮겨가면 B 공장에서 익혔던 기술이 C 공장에서 쓰면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공장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곳에 가서만 익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육훈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거기서 또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개의 비용이 더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서 결정했던 것이 수요 독점 시장에서는 여기서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나는 요만큼 쓰고 싶은데 근로자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결정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임금을 결정한다? 여기서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요 독점 시장이라는 게 독점 시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서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서 결정하잖아요. 또 여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하여 고용량도 적고 임금도 적다. 사실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독점 시장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독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낮춰주고 싶은 거죠. 경쟁할 데가 없으니까. 또 상품을 많이 만들지 않고 비싸게 팔아도 되니까 뭐 굳이 많이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많이 안 가져가도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212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노동시장에서의 투자행위를 보도록 할게요. 노동시장에서의 투자행위. 여러분들 투자라는 건 뭐예요? 어쨌든 돈을 들여서 뭔가를 했을 때, 뭘 사거나 뭐 어떤 비용을 지불했을 때 그 다음에 나에게 뭔가 이익이 들어오는 걸 기대하고 비용 지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투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노동시장에서의 투자는 물적 투자도 있고 인적 투자도 있을 수 있다. 물적 투자라는 건 그거예요. 기계나 설비, 뭐 장비,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인적 투자는 뭐냐?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는 회사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이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왜 투자하는 걸까요? 예,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지금 한 시간에 10개씩 만들었는데 이 요령을 익히고 나면 12개, 13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육시켜야죠. 교육은 하루면 끝나는데 그 생산성이라는 건 매일같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여기 회사를 다니지만 내가 좀 더 많은 임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어떤 지식이나 능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옮겨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또 투자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인적 투자라는 건 사람도 기계나 장비처럼 돈을 쓰면 어떻게 한다? 생산성이나 생산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하는 게 인적 자본 투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비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가 사람을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계처럼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한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이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육을 받고 나서 생산성이 좋아지지만 어떤 사람은 교육 시간에 맨날 졸기나 해서 뭐 교육을 받든 안 받든 똑같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얘기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 교육훈련은 단지 능력 있는 사람만을 식별 또는 선별할 수 있는 거지 교육이나 훈련이라는 거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식별이나 선별할 수 있는 거지 이 교육훈련 많이 받은 사람을 뽑아야 반드시 어떤 생산성이 높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식별, 선별 요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교육훈련이. 그래서 선별 이론 혹은 선별 이론이 맞겠네. 선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선별 이론은 자, 교육훈련이라는 건 단지 그 사람을 선별하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다른 것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두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그 신봉을 했던 게 옛날에는 학벌이죠, 학벌. 예? 어느 대 나왔니? 무슨 과 나왔니? 학점은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뽑았다라는 거죠. 선별했다라는 거죠. 그걸 굉장히 크게 잘 지켰던 게 우리나라죠.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14페이지로 넘어가면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범위. 그래서 자,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어떤 것을 투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 투자의 범위를 볼게요. 예, 첫 번째는 정규 교육 혹은 기타 교육이겠죠. 예, 지금 얘기했다시피 어느 대 나왔어? 무슨 과 나왔어? 학점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거잖아요. 정규 교육 혹은 뭐 석사니 박사니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인적자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첫 번째가 그런다. 두 번째는 현장훈련입니다. 어떤 현장에서 어떤 교육훈련을 받았느냐.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여러분들 뭐 인턴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좀 인턴 과정을 거의 많이 거치니까 그러면 A라는 친구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과정을 겪었고 B라는 친구는 대기업 뭐 누구나가 선호하는 S기업에서 인턴 과정을 겪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의 몸값이 올라가겠습니까? 예, 당연한 겁니다. 대기업 인턴을 했던 사람의 몸값이 훨씬 올라가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주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서 그 비유를 많이 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아리 감별사입니다.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뭐 90년대 뭐 이럴 때는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한국에서 병아리 감별사 그 하시는 분들을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외국에도 어차피 그 병아리 농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닭이죠. 양계 농장 뭐 이런. 그러면 병아리를 감별해야 돼요. 암놈인지 순놈인지. 그래서 암놈은 따로 이제 그 계란을 만드는 그런 농장으로 팔리고 순놈 같은 경우는 이제 육계나 아니면 필요 없으면 거기서 바로 죽이게 돼요. 하여튼 좀 그렇죠. 어쨌든 그 감별하는 거예요. 암수를 구별하는 그 작업을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별로 큰 대접을 못 받았는데 외국 특히 이제 선진국 미국이나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데로 가면 굉장히 대접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이주를 통해서라도 나의 어떤 인적 자본을 훨씬 더 넓힐 수 있는 그게 투자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주 또한. 그 다음에
건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은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개그맨 이윤석 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그 이윤석 씨가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골골대가지고 국민 약골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어쨌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한의사 와이프랑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질 개선을 시키고 건강에 좋다는 약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뭐 일주일 내내 프로를 찍습니다. 예능 프로를. 예전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면 뭐 합니까? 내가 집에서 골골대고 있으면 그러면 내 인적 자본에 어떻게 써볼 수가 있나요? 없죠. 아무리 뭐 좋은 교육받고 좋은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서 골골대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도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입니다. 예. 얼마나 최신의 정보 혹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 당연한 얘기겠죠, 이것도. 예. 자, 그래서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범위는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자본 투자의 수요 곡선. 자, 인적자본 투자의 수요 곡선은 인적자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냐에 따라서 그럼 인적자본에 내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인적자본을 소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수요는 소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처음에 교육받았을 때는 비용이 많아도 아니 비용이 반대죠. 비용이 적게 들어도 수익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근데 점차 교육을 받아도 수익이 그렇게 늘어나진 않아요.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했을 때 비용을 가지고 수익을 얻는다라는 거죠. 요만큼간 비용을 투자했을 때 이만큼 수익을 얻었는데 그러다 이제 투자 안 하면 수익도 떨어지겠죠. 그러다 또 투자하면 또 얻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계단식으로 가는데 그걸 이제 평범하게 그걸 법칙화 시켰을 때는 하향하는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적자본 투자의 공급 곡선. 공급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교육기관 같은 경우가 공급 기관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교육을 공급해 줄 테니까 니들이 와서 우리 교육 좀 소비해 줄래?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훈련기관 혹은 학교 이런 데가 이제 공급을 하는 기관에 속하겠죠. 그런 기관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 사회 입장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게 만들어야, 그죠? 교육을 많이 받으러 오겠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는. 그 다음에 개인의 교육 투자 행위에 미치는 요인 해서 개인의 경우에 교육이라는 것에 왜 투자하겠습니까? 그 투자한 것보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투자하는 거예요. 예. 투자라는 거는 투입한 것 대비 산출이 많이 나와야 투자를 하겠죠.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투자라는 거 하지 100만 원 투자했는데 90만 원밖에 안 나온다.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이라는 건 그 투자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고 또 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왜 대학을 가겠습니까? 대학을 나와야 연봉을 더 많이 주니까. 그래, 어쨌든 그래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가로 3번에 나오는 포기소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걸 포기함으로써, 더 얻을 수 있다면 포기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고졸자 입장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바로 사회 진출을
그러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바로 소득이 발생하지만 대학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포기하는 거죠. 요걸 포기하고 대학을 진출하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대학을 4년을 혹은 뭐 4년이죠. 어차피 나머지는 군대 같은 경우는 뭐 사회 바로 진출해도 군대 갔다 와야 되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4년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나머지 한 40년을 벌어올 때 여기 36년이겠죠. 그러면 4년 이제 대학을 다녔으니까 고졸자는 40년이라면 그러면 이 똑같이 40년 혹은 36년을 벌어들일 때 요 4년이 훨씬 더 이 30년을 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거 여기서 벌어들이는 소득 이거 포기하고더라도 대학 가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포기소득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포기했을 때 다른 것이 더 크게 있으면 그거 포기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다음 투자 직업 탐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조금 뭐랄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굳이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거나 이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W는 VMPL, P 곱하기 MPL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용이라는 거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이 높으면 고용을 적게 가져가고 임금이 낮으면 고용을 많이 가져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인적 자본이라는 거 본인 스스로에게 혹은 기업의 입장에서 종업원들에게 돈을 들여서라도 교육 훈련을 시켰을 때 그 이후에 생산성이나 생산력이 높아지면 훨씬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인적 자본에 투자라는 걸 한다. 인적 자본 투자의 범위는 5가지가 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